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 중국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중국의 대표적인 D램 업체죠. 창신 메모리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DDR5와 LPDDR5X 메모리 제품을 공식적으로 양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만큼 좀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은데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DDR5는 일반 서버나 이제 네. PC에 들어가는 거고, LP는 전력이 작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면 통신용 메모리인데요. 중국이 이걸 내놨다는 것은 이제 기술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19나노 장비를 갖고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18나노 이하 장비들은 반입 못한다. 그래서 그 장비 규제 하에서 지금 이제 기존 업체들하고 비슷한 성능의 이제 메모리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고, 요것은 이제 EUV 없이 예를 들면 이제 파운드를 7나노를 한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국은 미국의 견제하에서도 이 메모리 쪽에서도 국산화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런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AI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당연히 HBM입니다. 고성능 DDR5와 LPDDR5X, HBM과 비교해보자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간 살짝 부진했었던 HBM을 고성능 DDR5가 대체할 수 있을지도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역폭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길의 사이즈가 1테라 정도가 되는데, 지금 DDR은 한 100기가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대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서버에서는 DDR5를 쓸 수 있지만 지금 이게 GPU에서는 이제 HBM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HBM은 2 정도를 지금 만들어서 그 하웨이 어센드 칩에 장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 3E, 우리는 지금 4로 들어가는데 우리보다는 한 3세대 정도 뒤져 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대략 한 3, 4년 정도? 그 정도의 갭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갭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와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장비도 문제가 되고요. 미세 가공 기술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HBM2에서 이제 3로 넘어오는 단계에 겨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3단계 이상인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미세 가공 기술을 중국이 할 수 있냐는 게 문제가 있고, 또 개별 단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도 우리보다는 한 3, 4세대에 뒤지기 때문에 아마 캐치업하는 것은 적어도 한 4년? 이제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여기서 창신 메모리가 DDR5 대규모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좋았고 목표 주가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메모리 단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어떻다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의 폭등은 사실은 중국이 DDR4, 5를 생산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게 DDR5를 아마 내년 중반부터 양산하게 되면은 이 수급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실은 최근 두서너 달 사이에 이것은 우리가 뭘 특별히 개발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의 수요 변화, 특히 중국의 수요 변화가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XMT가 양산을 지금 수요를 낮지만 들어갔다고 하면 요것은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아무래도 아마 내년 상반은 넘어야 이제 그런 임팩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잠재적으로는 이건 가격에는 당연히 이건 네거티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AI 관련 시장과 투자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시장에 떠오르는 게 AI 버블론입니다. AI 버블론을 두고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막대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결과,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 모델은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AI 버블론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소장님께서는 11월장에 유독 AI 버블론이 이렇게 시장을 흔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마이크 버리가 그 숏을 많이 쳐놓고 마이클 버리가, 이제 네. 청산해야 되는 단계에서 거기서 엔비디아를 사실은 물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핵심이 이제 순환거래.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해주고 오픈AI가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 투자를 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칩을 엔비디아가 사는 이제 순환 매출 이거를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은 이제 뭐 엔비디아 전선왕이 화가 나서 엉터리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7가지를 또박또박 짚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순환 매출은 자기네 전체 매출의 3에서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93에서 97%가 멀쩡한데 그거에 영향을 받겠냐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나 했고, 그래서 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그 버블의 이슈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공급이 너무 타이트하고 가격이 뭐 2배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 그 뭐 약간의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역사상 이런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OP 마진이 63% 넘어간 역사 이래로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수익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재고가 많이 늘었다는 것도 포인트였지 하지만 그래서 매출액이 2배, 3배가 늘었기 때문에 재고의 절대 증가율은 당연히 늘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을 매출 채권이 얼마 만에 회전이 돼서 돌아오냐를 보면 그거는 전분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출 채권의 과다, 뭐 이것도 이제 과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엔비디아 이슈 내부적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앞에는 전방 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게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거나 적자가 커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연쇄적으로 이제 엔비디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은 버블이냐 아니냐 얘기는 조금 다른데 그 닷컴 버블하고 뭐 비교해 볼 수 있지만 닷컴 버블 때는 한 7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다가 이제 버블이 꺼지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뭐 시작된 걸로 보면 지금 2년 반 조금 됐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흑자를 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버블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도가 나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시그널인데 지금은 오픈 AI를 포함해서 지금 AI 업체들 중에서 부도난 회사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그 버블을 한번 쭉 체크를 해봤는데, 네. 대략 한 점수로 따진다면 10점에서 한 5.5점 정도? 그래서 한 5분 응선, 6분 응선 정도 온 것이고, 그러나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제 닷컴 버블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한 7분 응선? 뭐 요 정도에 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 버블 붕괴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이른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동안 반도체, AI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해 왔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워낙에 큽니다. 현 시점에서 AI 산업과 관련된, AI 기업과 관련된 투자 전략과 언제가 가장 적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시동은 걸린 거고요. 이제는 이제 누가 더 빨리 수익을 내냐 하는 네. 것이 요게 관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도가 언제 나냐, 더 이상 투자 못해서 거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이루어질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수영을 했는지는 물 빠지면 아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지금 이제 AI 업체들의 수익에 여기다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도나는 회사한테 칩을 많이 공급한 회사는 당연히 주가 폭락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그 캐시플로들이 뭐 아직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닷컴 버블하고 다른 것은 닷컴 버블 때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중심으로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M7 뭐 무지막지하게 큰 회사들이 대기업이 중심이고 아직까지는 이 설비 투자가 캐시플로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캐시플로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이제 닷컴 버블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핵심은 AI 업체들이 언제 수익화에 도달하냐. 그래서 먼저 도달하는 놈이 빨리 나오면 이것은 이제 뭐 버블론을 잠재울 것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연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이제 네. 당연히 생기겠죠. 네, 누가 더 빨리 수익을 내는지 수익화가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내년에 국빈 방문으로 시진핑을 초청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화해 모드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중 협상 뚜렷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계속 유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그래서 뭐 5대5로 승부차기에서 무승부로 끝난 것이 지금 관세 협상이고, 그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자병법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차도 살인의 기회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동원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거기서 지금 이득을 챙기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히토류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서 최근 5번의 협상에도 줄줄 끌려다녔는데, 네. 이번에 대만이란 카드를 꺼내서 시진핑을 이제 끌어내는 전략인데, 거기에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을 시켜서 일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중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수혜자는 그 미국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이번에 미국의 중국의 히토류 전략에 발목 잡힌 것을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이제 대만을 썼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을 방문하냐 또는 이제 미국을 방문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국빈 방문을 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업적이 필요해요, 실적이. 근데 지금 중국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카드를 대만을 쓰면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는 첨단 칩을 풀어줄게. 그 대신에 이제 정치 업적을 쌓는 것을 뭘 줘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농산물 수입 확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트를 하는 거 있고,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H200을 만약에 공급받는다고 하면 미국의 그런 이제 AI 칩 공급 금지를 요거를 풀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주고받을 것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중국과 대리전을 하는 이제 이런 양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트럼프 시진핑의 전화 통화는 누가 전화했냐, 거기서 이제 중요한데, 이번에 시진핑이 먼저 전화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좀 더 급했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시진핑이 먼저 전화했다는 것은 대만 문제를 일본과 서로 얘기하기 싫다. 이거는 이제 미국과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절묘한 수를 네.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대만 문제로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최대 수혜 인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중국 수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성능도 칩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출을 금지했다가 이제 고성능까지 풀어주는, 결국에 반도체를 주고 히토류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는 뭐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유예를 했기 때문에 얻는 거고, 지금 중국의 그 AI 칩은 사실은 뭐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게 온탕냉탕한 목욕탕식 정책인데, 미국이 이게 중국에 대한 AI 칩에 대해서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허용했다, 금지했다, 허용했다, 금지했다. 뭐 이것을 지금 3번씩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한테 H20을 공급하지 못하게 금지를 시켰는데 중국이 국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불상사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산화를 막으려면, 이 중국의 국산화 의지를 끊으려면 더 고성능 칩을 이게 공급을 했을 때 중국의 국산 칩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번에 H200 고성능을 협상 카드에 지금 올린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이 카드가 먹힐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인 것이,
중국이 최근에 보면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 센터에 이 외산 칩을 네. 요거 쓰지 마라. 그래서 50% 이상 일단 이제 국산을 하라는 얘기했고, 그 이후에는 이게 30% 정도 공정 건설한 거는 외산칩 다 빼라. 그러니까 미국 걸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산 AI 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의 카드가 먹힐지 이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개를 줄래 그러면 20만 개를 줄래, 5만 개를 줄래. 이 수량이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오퍼레이션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받을 거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맛배기 또는 이제 뭐 인사치레 이런 거라고 그러면 중국이 아마 노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중국 국산화 의지 꺾기가 그 핵심인 것 같고, 중국은 그것의 양이나 규모를 보고서 판단할 거예요. 네. 정말 AI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뭐 땡큐 하겠지만,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중국은 아마 단호히 리젝트를 해서 그걸 무력화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중국의 국산화를 끊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양과 그 규모를 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트럼프의 카드가 소위 말해 먹히게 된다면 엔비디아 지금 중국 수출이 0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매출은 또 성장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엔비디아도 이미 이번 분기부터 시작해서 뭐 한 20% 뭐 이 정도 넘어가던 게 지금 3%대로 떨어졌어요. 중국 매출 비중이. 그래서 지금부터 더 늘어나는 것은 뭐 덤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다시 단기간 내에는 중국에서 매출을 올려서 뭐 몇십억 불의 규모로 도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견제 속에 중국의 국산화 기술력은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체크해드린 창신 메모리의 고성능 DDR5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웨이도 엔비디아 칩에 버금가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도 좀 점검을 해 주실까요? 그래서 하웨이는 우리가 그냥 핸드폰 만드는 회사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웨이는 2021년 제재받은 이후에 반도체 디자인, 백, 뭐 이제 장비, 뭐 모든 반도체 라인에 다 지금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에 숨어 있는 반도체 항공모함이 이게 지금 하웨이다. 그래서 하웨이가 그 첫 번째로 지금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AI 칩인데, 어센드 910BC 뭐 요거에 지금 엔비디아 칩과 대항하는 건데요. 지금 H20은 이미 도달을 했고, 지금 H100 요 정도의 칩의 한 80%, 70에서 80% 성능의 어센드 C를 이미 생산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하웨이 인터커넥트 2025에서 지금 950 시리즈를 지금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웨이의 칩이 엔비디아 칩의 성능을 넘어가는 걸 지금 목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하웨이 칩이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데, 이 성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것은 소위 말하는 클러스터링 기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칩 여러 개를 이제 연결해서 고성능을 내는 이제 요 기술을 하웨이가 이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하웨이가 최고로 잘하는 것은 한꺼번에 15,000개의 AI 칩을 연결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을 이미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딥시크니 뭐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 첨단 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픈 AI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 것은 엔비디아의 바로 클러스터링 기술. 그래서 여러 개의 성능 조금 떨어지는 칩을 연결해서 이제 대역폭을 넓히고 이제 용량을 늘리는 요 기술을 지금 쓴 거죠. 네, 지금 이런 가운데 AI 시장의 판도가 바뀔 조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에 의존을 했었다면 구글의 제미나이죠, TPU가 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 GPU를 뛰어넘을 것이다, 대항마가 될 것이다, 이런 시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타가 또 구글의 자체 칩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엔비디아 뭐 왕국 체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보완이지 대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메타가 거기 한 것은 지금 엔비디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주고도 못 사고 줄 서서 기다렸어야 돼요. 그리고 공급난이 일단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 뭐 2배씩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업체들의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의 이제 표현 또는 대체 수단으로 구글의 이제 텐서를 지금 산 거고, 그러나 지금 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것은 뭐 엔비디아 것하고 비교가 안 되고,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DPU가 이 성능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로 다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추론 부분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엔비디아의 최대 강점은 수요자들이 그 칩을 가져다가 설계하고 이제 할 때 보면 쿠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쓸 때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쓰듯이 이걸로 엔지니어들이 워낙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른 걸 쓰게 되면 개발 시간도 늘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네. 있어요. 그래서 TPU 같은 경우는 그것의 약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메타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칩을 구독하거나 또는 이제 뭐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제 그 구글의 칩을 지금 선택한 걸로 네. 보여지고, 또 그 방식이라는 게 똑같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픈AI 하는 거와 똑같아요. 투자를 해주고 그걸로 칩을 사는, 그래서 그걸 베낀 거죠. 그래서 지금 TPU에 관해서는 이게 정말 뭐 획기적인 뭐냐 이건 아니고 이미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요거를 지금 구글이 TPU를 사용을 해서 제미나이 3.5인가를 만들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요게 성능이 이제 오픈 AI보다 벤치마크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가능성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지금 AI는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 파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파워를 올렸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AI는 뭐 3개월마다 앞뒤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구글이 뭐 이번 배치마크에서 1등 했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그 칩셋의 성능, 또 거기 같이 붙어 있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개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이제 한 몸이 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경쟁력을 가졌듯이 그런 경쟁력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엔비디아의 마진 이건 너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급난 자체이기 때문에 수요업체들은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은 끝없이 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구글이 대항마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는 못하지만 지금 90%, 95%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마켓은 아마 시간에 가면 8, 7, 6 이제 이런 비율로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TPU는 추론의 강점이 있습니다. TPU가 GPU의 보완이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대체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를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뭐 미국 증시는 당연하고 중국 증시 안에서도 개별 종목이라든지 펀드 투자도 많이 하시던데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뭐 1840년대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러시가 있을 때 돈 번 것은 노다지를 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청바지 장사하고 꽃게임 장사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지금 AI 골드러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누가 돈을 벌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GPU하고 HBM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투자 패턴 똑같다. 이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맞고, 소프트웨어에다가 하는 것, 컨텐츠에다 하는 것은 이건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미국, 중국의 지금 AI 투자는 패턴이 똑같다.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 보면 주가가 급등하고 계속 가는 것은 조정 국면에도 100% 반도체 하드웨어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이 회사들의 주가만 올라가는 거죠. 한국도 지금 보면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 올라가듯이.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집중하라. 그래서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는 좀 기다렸다가 이익이 나는지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답은 하여간 골드러시에는 청바지하고 꽃갱이에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하드웨어에 먼저 투자를 해보자라는 전략 말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